네, 일부 알리나 씨와의 그 현지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어서 이제 2부로 넘어왔는데요. 조금 저희가 앞에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얘기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조금 많이 가라앉아 있긴 한데 조금 더 힘내서 또 계속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등등 해서 이 전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좀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우선 발제를 듣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한 여기 계신 세 분이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한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에 있고요.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의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이제 유리 김 씨도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저는 소련 시절에 유학을 가서요. 94년까지 레닌그라드 대학에 입학을 했고 졸업할 땐 이름이 바뀌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끄럽게도 푸틴 대통령하고 같은 대학을 다녔고요. 사실 공부할 때는 여기 유리김 선생처럼 벨라루스 친구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친구도 있었고 저는 그때 다 로어로 얘기하니까 다 러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물론 이제 저도 뭐 그 문자가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그때는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물론 갈등은 뭐 없었다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냥 평화롭게 잘 지냈고 같이 술도 먹고 뭐 같이 사랑도 하고 그러는 사이였는데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우크라이나 비극 또 러시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한테는 다 같은 친구들의 딸 자식들이고 그 친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러시아의 침공, 야만적인 침공, 푸틴 대통령의 오판 그 원죄를 피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전쟁 그 자체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쟁 그 자체가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야만 하는 게 가장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이 사태를, 왜냐하면 지금 이 많은 유튜브 현상으로 원하는 대로 편집돼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벨라루시 슬라브 민족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번 전쟁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좀 간단한 PPT를 준비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뭐 러시아 침공 이렇게 표현을 안 쓰고요. 물론 러시아 침공이고 원죄는 푸틴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포괄적인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부터 이 우크라이나 슬라브 문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에 대한 긴 역사를 좀 짧게나마 추격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 전반적인 메뉴의 이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알리나 씨가 아까 2014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지만 이 역사가 길어요.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이제 독립을 완전하게 하는데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까지 30여 년간의 역사, 그 다음에 러시아는 왜 저런 무모한 일을 벌였는지, 이게 미칠 향후, 이건 어마어마한 세계적 사건이고 영향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리고 한반도 시사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두 개의 왕조, 두 개의 공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9세기부터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동슬라브족. 동슬라브족은 이제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러시아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몰다바까지. 여기 뭐 유리김 선생님도 벨라루스 출신이시지만 슬라브족은 폴란드도 슬라브족이에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이게 다 슬라브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써있죠, 슬라브가.
이건 이쪽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이제 서슬라브족. 유고슬라비아는 유고는 남쪽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서던. 남쪽의 슬라브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동슬라브족이죠. 벨라루시아하고 같이 합쳐서. 근데 뿌리는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의 왕조, 두 개의 공국 그랬죠. 그러니까 왕조는 두 개였고요. 볼셰비키 이전까지. 그다음에 공국은 뭐냐면 여러 개의 그 영주들이 있는데 그중에 센 사람이 그 영주를 통합하는 체제를 공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류리크 왕조는 이 9세기에 류리크가 이 노브그라드,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북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벨라루시아하고 리투아니아 그쪽에 있는 쪽에서 내려온 일종의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이 아니고요.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그러니까 유럽은 크게 보면 슬라브, 동쪽의 슬라브, 그다음에 남쪽의 라틴, 그다음에 이제 이 서쪽의 문화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슬라브는 3대 문화권 중에 하나고 그 핵심이 출발이 이 9세기에 키예우죠. 우크라이나 언어로는 키예프 공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9세기에서 13세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12세기, 11세기가 키예프 공국의 전성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그리고 출발은 이제 류리크에서 출발하는 이 핏줄이 16세기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키예프 공국은 13세기 1240년경 몽고의 침입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고립 분산돼 있다가 이때 이제 모스크바의 공국이 힘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게 13세기입니다.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예프에서 모스크바로. 그리고 이제 류리크 왕조는 이 16세기 말에 이제 혈통이 끊어지고요. 이 17세기 초반에 이 류리크 왕조의 외가 쪽으로 넘어가면서 로마노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볼셰비키 혁명 전까지 17년까지 이어지고요. 그래서 키예프에서 모스크바 시대로 넘어갔고 여기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피터 대제가 이 1713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천도합니다.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이 1917년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1918년에 모스크바로 천도합니다. 그러니까 키예프에서 류리크에서 시작된 게 로마노프 왕조로, 키예프에서 모스크바로,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다시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보면 키예프는 슬라브 민족, 동슬라브 민족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는 사실은 그 역사적 기원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벨라루시 같은 경우는 왜 벨라는 그 슬라브 언어로 깨끗하다, 하얗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벨라루시는 이 그 몽고의 점령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왜냐면은 이 타타르의 멍해라고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 슬라브 문화권,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그 몽고의 지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벨라루시는 우리 유리김 선생님 계시지만 그 자부심이 있는 그 하얀 러시아, 깨끗한 러시아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역사적인 뿌리가 깊습니다. 자, 이 두 그림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극명한 이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러시아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볼게요. 이 가운데 분홍색으로 보이는 아마 지역이 이게 이제 1654년에 흐멜리츠키라고 하는 코사크의 지도자가 이때는 이 노란 부분 포함해서 이 빨간 부분까지 이 상당 부분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흐멜리츠키라고 하는 대장 브리바의 고골이 쓴 대장 브리바 원작이 되는 인물이 흐멜리츠키인데, 그러니까 코작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코작 민족 우크라이나 코작을 결합을 해서 폴란드 리투아니아하고 전쟁을 벌여요. 독립전쟁을. 그러다 힘에 붙이니까 1654년에 이 러시아 황제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게 이제 프레아슬라브 조약이라는 건데, 이 조약을 통해서 이 코작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코작은 러시아 황제한테 변경을 경비하는
그런 이제 협력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러시아는 이것을 우크라이나를 이제 합병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군사적 도움을 받은 거라는 역사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인식이 요 제정 러시아 시기 동안 넓어진 영토가 이 노란 영토입니다. 노란 영토까지. 그리고 밑에 이제 남쪽에 하늘색은 요거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1917년 혁명을 일으킬 때 우크라이나도 혁명을 일으켜요. 볼셰비키들이. 그래서 요때 22년에 이제 그 소련에 편입이 되는데 그 22년까지 넓어진 땅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연두색은 2차 세계전 끝나고 히틀러와의 전쟁이 이기면서 넓어진 영역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 보라색은 옅은 보라색은 후르시초프가 이 우크라이나 사람이거든요. 서기장이. 그래서 브레야슬라브 조약의 300주년 기념해서 1954년에 우크라이나로 병합시켜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다 자기들이 만들어준 땅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전혀 아니죠. 지금 오른쪽이 우크라이나의 인식인데 여기 보이는 그 연두색을 중심으로 한 이 거대한 땅이 사실은 1917년 우크라이나 볼셰비키들이 혁명을 통해서 만든 우크라이나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 휴메니츠키부터 시작돼서 이 나라의 정체성을 이때부터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랑 싸우면서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이 커지고 그러면서 결국 17년에 독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원래 있는 나라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 역사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해석을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성 속에서 역사를 해석을 하는 거죠. 키예프 시대부터 시작돼서 결국 1917년에 독립국가를 만들었고 소련에 의해서 합병당한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90년 소련이 붕괴되고 91년에 독립을 한 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시각이. 자 이게 또 지금 비극적인 이제 지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쪽 있죠. 이쪽은 주로 우크라이나 문화권입니다. 친서방 문화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노란색과 옅은색 쪽이 뭐냐면은 이게 러시아 문화권입니다. 이쪽은 러시아 언어를 많이 쓰는 데고요. 노란색은 러시아가 어를 절대적으로 쓰는 거고 우크라이나어를 절대로 쓰는 게 이쪽 붉은색 계통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오늘날 이 사태의 비극의 출발인 야누코비치라고 하는 친러 대통령이 탄생을 할 때 이 아래쪽 노란색을 중심으로 한 요 지역이 빨간색이 아닌 지역이 바로 야누코비치를 친러 대통령을 지지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화권은 크게 보면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은 동부와 그 다음에 서방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부로 나눠줍니다. 키이우는 여기 있죠 지금 빨간색 쪽에. 그럼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지금 4월 27일 현재 전황의 지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시면 왜 위에 있는 하늘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이쪽이 처음에 러시아가 침공했다 지금은 후퇴한 지역이에요. 실패하고. 그리고 전쟁이 남쪽으로 형성돼 있죠. 그러면 동남쪽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친러 지역을 지금 크림반도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전쟁을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걸 이 그림을 보시면 러시아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친러 쪽 성향이 강한 쪽을 2014년에 병합한 크림반도가 연결시키는 전쟁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쪽을 점령하면 바로 휴전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알리나 말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은 전혀 이 전쟁에서 이걸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죠. 요게 지금 사실은 이 위에 있는 이 지도랑 밑에 있는 이 언어 분포도 친성향, 친서방 성향,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전황을 보면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 친러 지역에 있던 노란 지역에 왼쪽 그림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반러 정서로 돌아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전쟁 범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지금 전쟁에 방패를 세우고 있거든요. 친러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예상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민족의 정체성이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 슬라브 문화권의 완전히 새로운 변화입니다. 아마 이거는 벨라루시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마 상당히 벨라루시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자, 이 원인 중에 하나는요. 자, 이 그림을 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왼쪽 그림을 볼까요?
여기 1, 2, 3, 4, 5, 6, 7, 14까지 되어 있는 요 주황색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보라색, 진한 보라색이 바로 나토입니다. 이 그 허연색이 이 색깔 없는 부분이 이제 중립국가고요. 그렇게 보면 이 짙은 색이 나토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주황색을 포함을 해서까지가 오른쪽 부분이 모두 구소련의 동유럽 체제였어요. 이게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그러니까 요 보라색과의 대척점이 바로 소련이었거든요. 소련 동유럽 블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번부터 14번까지가 지금은 모두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군사적 보호막이었던 나라들이 모두 나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편이었던 즉위 러시아 입장에서는 모두 적이 돼서 칼을 겨누고 있는 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소련이 망할 때 미국과 동독, 서독은 나토는 약속을 했어요. 나토를 러시아 쪽으로 동진시키지 않겠다. 위협하지 않겠다. 근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거침없죠. 이 14개의 나라가 모두 나토로 가입했습니다. 자, 오른쪽 지도를 볼까요? 지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만 여기는 옛날 소련이었어요. 나토가 됐습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다 나토가 됐어요. 옛날 소련 친구였거든요. 자, 러시아를 볼게요. 우리 유리김 선생 고향인 벨라루시는 요 위에 있고요. 여긴 지금 친러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모스크바 턱 밑까지 나토의 칼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 심장부가 지금 나토에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러시아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나토의 동진이 사실은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병합하고 이쪽 돈바스 지역에 내전이 벌어졌고 내전이라고 그러지만 아까 알리나 씨가 그랬잖아요. 내전 아니라고 러시아 침공이라고.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전면 침공도 가능한 상황인데 그냥 당할 수는 없으니까 나토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만일에 나토에 들어가게 되면 모스크바가 바로 턱 밑이잖아요. 러시아 심장부가 뚫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두 개가 충돌한 거예요, 사실은. 자, 우크라이나 지금 위대하게 잘 싸우고 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명암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인구 4,300만이죠. 한반도 3배입니다. 한반도 인구 5,200만이거든요. 유럽의 빵바구니 여기 흑토지대에 어마어마하게 비옥해요. 그다음 풍부한 흑토지대, 풍부한 지하자원, 그다음에 소련 때 첨단 산업들이 모두 우크라이나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볼까요? 우크라이나는 경제력은 세계 55위예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기업 환경 지수는 96이에요. 2015년에 됐어요. 그다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2020년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는 117위예요. 1인당 GDP는 몽골과 인도네시아하고 비슷해요. 저렇게 잠재력이 큰 나라가. 그러니까 사실은 독립 이후에 계속 지체됐던 거죠. 발전이. 독립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서방으로 나눠서 최대 크라우치 정권은 2년 동안 단명했고요. 94년에 취임했던 쿠치마는 10년을 했는데 일부 성과도 있었어요. 그러나 비리, 언론 탄압, 포괄적인 통치로 완전히 민심이 떠났어요. 자, 쿠치마가 이게 문제입니다. 쿠치마가 후임으로 야누코비치를 지명을 했는데 이게 친러예요. 지금 러시아로 도망가 있어요. 2004년에 승리했는데 부정선거로 오렌지 혁명 기억나시죠? 이걸로 지금 이제 그 야누코비치를 하야시키고 이 유센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아마 금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이제 총리가 되고 이게 이제 티마셴코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집권했는데 근데 실망시켰어요. 이 두 사람이 경제 위기, 친서방 정책을 챘지만 경제 위기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크라이나 경제가 절단나요. 그랬더니 이때 러시아가 이제 돈을 무기로 야누코비치를 지원해 줍니다. 가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경제로 너무 허덕이다 보니까 야누코비치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돈으로 그다음에 친러 지역도 많았고 드디어 2010년에 친러 대통령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지하는 대통령이 탄생했어요. 이제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친서방 정책을 모두 폐기해요. 그리고 급격하게 친러로 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친서방 쪽에서 이제 드디어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는 그 거의 뭐 무력 혁명입니다.
거의 뭐 시민이 100명 이상 죽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야누코비치를 권좌에서 끌어내려요. 그리고 야누코비치는 탄핵되고 도망갑니다. 러시아로. 그랬더니 이때 이걸 빌미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해요. 왜? 원래 우리 땅이었다. 왜? 54년에 병합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러시아도 할 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야누코비치의 정치적 고향인 돈바스에서 드디어 친러기 주민들이 내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2014년이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아까 알리나 씨도 그랬죠. 이제부터 전쟁했다고. 이게 이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야누코비치가 쫓겨갔으니까 이제 반러 정서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걸 친반러 정서를 기반으로 친서방 기업가 포로셴코가 집권합니다. 그러면서 포로셴코는 개헌을 해요. 개헌을 뭐라고 하냐? 개헌 내용에 나토 가입을 헌법에 집어넣어요. 헌법에. 이게 또 비극의 시작이죠. 헌법에 나토 가입, EU 가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국방 현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우고 있죠. 이게 서방이 잘 지원해서도 있지만 이때 포로셴코가 우크라이나군 현대화를 추진해요. 근데 또 아쉽게도 이 포로셴코는 우크라이나군 현대화도 하면서 자기 주머니도 채워요. 부정부패로. 그래서 이 2019년에 대선에서 포로셴코 패배합니다. 부정부패로. 그리고 돈바스 쪽에 이 자금 지원까지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았다라는 걸 반역 혐의로 이 포로셴코. 그러니까 전임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도망가고 탄핵되고, 포로셴코는 반역 혐의로 폴란드로 도망가요. 이게 우크라이나의 비극입니다. 이때 등장한 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썩은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멸을 느낄 때 젤렌스키가 기성 정치를 풍자하는 인민의 종이라는, 그 우크라이나 인구가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인구가 4,300만인데 이 인민의 종은 2천만 명이 봐요. 이거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한테 기성 정치를 풍자하는 게 이게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젤렌스키가 인민의 종 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때 또 이게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럼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잘했느냐? 아니에요. 대통령 비서실장, 우리를 치면 국정원장, 국방수장을 다 자기 코미디 스튜디오에 있던 자기 친구들, PD, 영화 제작자, 이런 사람들을 여기 무려 36명을 내각에 앉혀요. 그리고 이 반부패의 선봉장이었던 루슬란 라보스키 같은 사람은, 라보시프카 같은 검찰총장은 또 해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이 독점 재벌들 규제 법안도 지지부진하고, 부정부패도 계속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내전을 종식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러시아 침공할 때도 너무 안일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말 있죠? 러시아군이 국경에 집중됐더니, 아니 지난해도 그랬다, 별일 아니다. 또 서방이 러시아 침공을 경고했을 때 가장 큰 위험은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거지, 서방 지도자들이 왜 전쟁이 날 것처럼 떠드냐. 그 다음에 나토 가입에 대해서 지금 이 외국 대사관이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게 2월달 얘기예요. 2월달. 그 다음에 나토 가입 때문에 푸틴이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나토 가입한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6일 날, 전쟁 나기 일주일 전이죠. 2월 24일이니까. 2월 16일에 러시아가 침공한다고 말했더니 2월 16일에 러시아 침공한대요. 정치인 기업인 돌아오세요. 이 말이 무슨 일이냐.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안일했어요 이전까지.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직전에 지지율은 23%였어요.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니까 젤렌스키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시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직후부터 최고사령관의 정말로 역할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민족과 국가 정체성이 구심점이 되고 있고, 반러 투쟁의 선봉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19년 4월 21일 당선될 때는 결선 투표 73%였거든요. 근데 전쟁 직전에 23%까지 떨어졌어요. 오른쪽 그림 보이죠? 근데 전쟁 끝나고 전쟁 직후에는 91%까지 올라가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23%가 91%로 올라가는 거죠. 일주일 거의 한 달 만에. 이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 흐름 속에서 지금 정치적 혼란이라는 게 느껴지죠. 우크라이나 안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독립했을 때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핵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미국한테 주권을 보장받거든요. 근데 그때 딸랑 종이 한 장이에요. 양해 각서. 이게 조약도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앞에 보여드렸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걸려 있었죠. 근데 그랬으면 안 됐죠. 그때. 불가침 조약이나 보다 확실한 안전보장 자체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는 거 딸랑 종이 한 장 받고 양해각서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깨면 되는 거예요. 너무 안 이랬죠. 자, 이제 푸틴을 볼게요. 자, 푸틴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 다음에 구동유럽이 있잖아요. 여기가 핵심 지역이에요. 일단 소련의 영향권을 행사하고 동유럽의 영향력을 확보하겠다. 이게 기본 지향성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 2위고 미국과 싸웠던 소련의 자부심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철저하게 쪼그라들었죠? 세계 경제력이 11위예요. 러시아가. 그 다음에 세제전환기 저도 그때 있었지만 러시아인들이 너무 비극적인 그 가난을 경험했어요. 정말로 그 교수 봉급이 $10, $20까지 폭락했거든요. 정말로 일부 사람들은 쓰레기통까지 뒤져야 될 정도로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의 상실감. 자, 보세요. 아까 역사 보셨죠? 거대한 땅이 쪼그라들었잖아요. 러시아로. 그 다음에 국가의 자부심은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인 안에는 아주 깊은 상실감이 있어요. 위대한 소련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강한 러시아, 국가현대 이걸 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맨날 어떻게 해요? 옷 벗고 있죠. 우통 벗고 있죠. 총 들고 있죠. 난 세게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강한 상실감을 거기다 오일머니가 들어오잖아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러시아에 돈이 들어오니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푸틴은 강하게 밀어붙이죠. 힘으로 밀어붙이죠. 돈은 들어오죠.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의 상실감이 조금씩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이 상실감과 러시아인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라는 걸 토대로 푸틴이라는 독버섯이 이제 독재가 자라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전기 미소 양강 체제의 공산권에 대한 향수, 국민적 상실감을 활용해서 독재를 하는 게 바로 푸틴이에요. 자,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략적인 오판이에요. 자, 뭐냐? 첫째, 전략적 오판이에요. 러시아는 전쟁 수행할 능력이 없어요. 저도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전면전 일어나냐? 일어날 수가 없다. 왜? 러시아는 전면전 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유리김 선생님도 러시아 침공 가능성 생각 없다고 생각했죠. 왜? 러시아는 미국이 아니거든요. 전면전 수행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지전이었던 크림반도 돈바스에서 재미를 보니까 그냥 전면전에 대한 과신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 전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돈바스 그 다음에 크림반도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밀려났거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민족성, 자기들이 들어가면 그냥 만세할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대응, 자기들이 가면 가스도 있고 유럽과 미국은 깨갱할 거야 이런 착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걸프전 기억나세요? 영화처럼 봤죠? 어떻게 됐어요? 일거에 이라크의 통신망, 방공망, 지휘망을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사막은요 탱크전의 이상적인 데예요. 평탄하잖아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서 단기간에 전쟁을 끝냈죠. 근데 우크라이나는요. 초기 대규모 공습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지휘망, 통신망은 다 살아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스마트폰. 국민들의 스마트폰이 통신망이 돼주는 거예요. 저기 러시아군 와요? 그럼 바로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과 나토의 무한정한 무기와 정보 제공. 그 다음에 마지막 쥐약이 뭐냐? 라스푸티차라고 아시죠? 유리김 선생님. 저쪽은 봄이 되면 땅이 진흙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말고는 탱크가 이동을 못해요. 포장된 도로. 그러니까 도로가 제한돼 있죠. 시가전은 탱크는 쥐약이거든. 그러니까 현대하지 못했던 러시아 기갑 전력이 무기력하게 학살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크라이나군에게. 그다음 러시아는 유럽과 세계 질서를 패권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국력이 없어요. 러시아는 두 개의 실패합니다. 하나는 탈사회주의 산업구조 재편 현대화의 실패, 국방력 현대화의 실패. 자, 러시아에 대기업 아는 거 있어요? 없죠.
중국은 알죠. 화웨이, 뭐 샤오미, 오포, 비포 뭐 다 알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없어요. 다 이 에너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무기력하게 드러났지만 국방력 현대화에 돈은 썼는데 다 부정부패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죠. 국방력 2위인데 경제력은 11위거든요. 여기 구멍이 생기는 거죠.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시대착오적인 과거 회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럽은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명운을 걸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전체가 지금 단합하고 있어요. 나토가 단합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반도 면적 3배거든요. 저길 지배할 수 있겠어요? 전쟁이 이긴다 하더라도 설사. 이기지 못하겠지만.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유지하려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없어요. 자, 러시아 역사상 전쟁의 실패는 정권의 실패로 끝났어요. 1917년 전쟁 1차 대전 지고 나서 로마노프 황제 몰락했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아마 우리 유리김 선생님의 부모님 세대는 잘 알 거예요.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련에게 아주 깊은 상처예요. 10년 동안 많은 아프가니스탄인이 학살당했지만 러시아도 베트남전 이상의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게 소련 몰락의 원인이에요. 자, 이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겼다고 선언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일 거예요. 그럼 이게 푸틴 체제의 깊은 상처로 큰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고요. 제가 거의 한 30분 한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세계 질서 그다음에 한반도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라운드 테이블 좀 해볼게요. 자, 소련은 전승국이죠. 스탈린 스탈린은 히틀러를 이긴. 근데 이 러시아는 이제 전범 국가로 전락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글로벌 보수 우경화. 지금 전 세계가 무기를 사들이고 있어요.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이 이겼지만 우파들이 약진했죠. 그다음에 이 네오나치즘, 나치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또 전동하고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보수 우경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도 지금 군비 증강, 보통 국가를 가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독일은 이미 넘어갔고요. 자,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이미 바이든표 새로운 악의 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 나토를 포함한 민주주의 진영을 단결을 시켜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쪽 권위주의 진영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들어갔어요. 미중 전략 경쟁은 더 심화될 거예요. 왜냐? 이미 바이든이 원하는 전선이 형성이 됐거든요. 유럽도 그동안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 미적거렸는데 이미 나토가 결집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먹느냐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 지금 나토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진영이 제가 보기에는 유리하지 않아요. 자, 슬픈 얘기입니다. 군비 경쟁이 격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 농담처럼 그랬거든요. 국방비를 1,000조나 쓴다고. 이게 실현되고 있어요. 내년에 미국 국방비는 900조 원이 넘습니다. 곧 1,000조국이 돼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특히 독일이 2%까지 어마어마한 군비를 증강할 거거든요. 군비 증강의 시대가 왔어요. 불행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사랑하는 러시아는 이제 유럽은 소련 체제 붕괴하고 나서 항상 고민했어요. 러시아를 친구로 받아들일까 말까. 근데 이제 유럽은 답을 얻었죠. 러시아는 영원히 동토 왕국에 머물게 될 겁니다. 적어도 푸틴 체제에서는. 결국 러시아는 슬라브 문명의 종주국이라는 주의를 상실할 거예요. 형제에게 총불을 들이대고 형제를 학살했으니까요. NPT 체제의 동요. 지금 핵무기는 절대로 안 쓴다라는 게 핵보유국의 이 전제였는데 북한도 핵을 만드는데 대부분 나라 핵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핵으로 위협했잖아요. 비핵 국가를. NPT 체제가 동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한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는 다릅니다. 러시아 국방력은 세계 2위, 경제력 11위죠. 우크라이나 22위, 경제력 64. 아까 뭐 이건 아까 54위였죠. 동맹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토가 어려울 거예요. 나토가 지원은 하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나토가 가입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러시아하고 직접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남북한 볼까요?
자, 북한은 국방력 28위, 경제력 152위예요. 한국은요. 국방력 6위, 세계 10위입니다. 한미동맹은요. 국방력 6위와 국방력 1위의 동맹이에요. 사실 우주동맹입니다. 사실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미국은 자 이번에 바이든이 제일 먼저 어디 와요? 한국에 오죠? 일본 가기 전에 오죠?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 한미동맹은 이미 가치동맹으로 전환했고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했어요. 자, 북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크라이나 보면서 핵보유를 더 집착하겠죠? 이미 모라토리엄 깼죠? 핵실험 이제 조만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불행하게도 북한은 전술핵을 개발을 본격화. 전술핵은 대상이 한국이거든요. 그것도 선제적으로 쓰겠대요. 국가이익 침탈 당할 때 언제든 쓰겠다고 범위를 또 넓혔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요. 또 러시아가 지금 고립돼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냉전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북중러 연대 강화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작을 거예요. 그다음 국방력 강화와 자력 경쟁을 하는데 국방력 강화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럼 자력 경쟁은 어떻게 돼요? 돈을 경제에 써야 되는데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 완전히 비핵화 없으면 핵을 쓰겠다는 얘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왔죠? 북한도 지금 저러고 있죠? 핵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쓰겠다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완전한 비핵화와 아까 알리나도 우리한테 얘기했지만 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지금 뭐 개성공단 연락소 폭파되고 금강산 개성 다 중단됐죠? 그런 건 이제 안 되겠다. 다시 되돌렸으면 불가역적인.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 이런 얘기를 많이 썼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제. 명확하게 우리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우린 이게 국익이다. 라고 선언을 해야 동맹도 우리를 존중하고 중국도 일본도 우리 입장을 알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명료성을 밝힌 다음에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로 가면 동맹의 오해도 중국과 일본의 오해도 반발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 전략적 명료성 확실히 밝힌다. 그리고 능동적 자주국방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죠.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근데 지구상에서 자주국방하는 나라는 미국 빼고는 없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맹과 적정 자주국방을 동맹안보와 적정 자주국방을 결합하는 게 그러니까 자주국방은 적정 자주국방이지 완전한 자주국방이 아니에요. 우리 다 굶고 나서 무기만 다 살까요? 그거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정 자주국방과 동맹안보를 결합시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능동적 자주국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이니셔티브.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18년, 19년의 흐름이거든요. 저 흐름을 보면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왔어요. 성과는 아직 미진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 누가 풀어주지 않는다.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이 문제를 풀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견인해서. 마지막 답은 코리아 이니셔티브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좀 길었죠. 근데 워낙 앞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축약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이해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